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그룹 총수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민간에서 벌어지는 불매운동도 일본 맥주와 담배에서 여행 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JTBC는 국회와 윤 후보자가 미리 주고받은 1,400조가량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집안에서 차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베트남에서 온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경찰이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범행은 참다 못한 부인이 자신이 맞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세리미법부터 태호 유찬이법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좀처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여전히 남아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가 어린 선수들에게 투약했다는 불법 스테로이드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약물의 유혹에 노출돼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청와대와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비공개로 재계 총수들을 만나 피해 상황 등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수요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납니다. 정치권 역시 대책 마련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맞대응 카드도 이번 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종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요 기업 총수들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간담회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이 자리는 김상조 실장이 직접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좀 기업과 협의하면서 이제 준비 태세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회동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오후 늦게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휴일 동안에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맥주나 담배를 사고 팔지 않겠다는 데 이어 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다는 이른바 인증샷도 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처럼 소비재에 집중된 불매 운동은 파장이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 여행 예약을 취소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항공 예약을 취소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여행사에도 예약 취소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그리고 기업단체, 관공서 등은 여행 취소가 가능한지 그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올해 5월까지 지난해보다 5%가량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매운동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일본 여행객은 더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중소상인들은 일본 상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제품을 치우기도 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시민단체들은 일본 옷이나 자동차 등을 사지 말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불매운동을 관심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 중 맥주 같은 소비재는 6%에 그친다며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는 방송에 나와 또 우리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한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보면 대북 제재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경제 보복을 시작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핵 문제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 대표의 방송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대북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북한 문제를 끌어들여 명분을 쌓으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강제징용 판결을 거론하면서도 두 번째 이유인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이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속 보복 조치를 준비하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빌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 국가에 대해선 군사 목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를 안 받고 수입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를 제외한 정당 대표들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1,000개가 넘는 질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두 1,400쪽이 넘는 분량입니다. 윤 후보자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JTBC 취재진이 답변서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윤 후보자는 두 질문에 모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조정에는 한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줄어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선 확실히 줄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윤 후보자가 처가의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질문에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국회와 미리 나눈 질의답변서를 보면은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분석해본 김필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아무래도 먼저 초반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좀 오가겠죠? 네, 질문서를 보면 아마 민주당 쪽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370여 개의 질문을 윤 후보자에게 보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게 2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같은 큰 틀의 질문을 넘어서 문무일 총장이 추진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후보자 입장에선 껄끄러운 질문도 주고받았는데 일단 서면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내일 실제 청문회장에선 더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또 유독 많이 나온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질문을 10개 보냈습니다. 당시 외압 내용이 무엇이냐, 심경이 어땠냐는 취지인데요. 당시 국정감사에 나온 윤 후보자가 황교안 장관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있을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이 잇따라 나올 경우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의혹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엔 야당 쪽, 특히 한국당 쪽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네, 한국당은 총 620여 개의 질문을 보냈는데 이 중 350여 개가 도덕성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윤 후보자가 음주운전이나 세금 체납한 적이 있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배우자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대학 강의 상세 내역이라든가 강의 평가는 어땠는지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1,000개가 넘는 질문을 직접 분석해봤다 그랬는데 그 질문들을 보니까 후보자 검증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있었다고 하죠? 네, 먼저 후보자가 문무일 총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이 있냐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공개하기 힘든데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인신공격성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까지 내일 청문회장에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치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에서 온 아내를 어린 아들 앞에서 때리는 영상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영상이 퍼지면서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차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자신이 맞는 모습을 촬영해 바깥에 알렸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남편이 부인의 뺨을 강하게 때립니다. 옆구리를 폭행하고 발로도 걷어찹니다. 몸을 웅크리고 양팔로 방어도 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는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요리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옆에 있던 아이는 아빠의 손을 비껴맞고 큰 소리로 울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런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엔 차 안에서 남편 김 씨가 휘두른 유리그릇에 맞았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답답하다며 때린 겁니다.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다, 물건 가져오라는데 어머니가 가져온다, 다 그랬구나 얘기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참다 못한 부인 A 씨는 지난 4일 아이 가방에 휴대전화기를 넣었습니다. 자신이 맞는 장면을 촬영해 지인에게 공개한 겁니다. A 씨와 김 모 씨는 3년 전 만나 올해 초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 달 전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이런 상황을 몰랐습니다. 다른데 이사 왔어요. 엄마는 계속 웃어. 그거 다른 건 모르겠어. 경찰은 A 씨의 치료를 돕는 한편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한 남편 김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결혼하러 한국에 왔다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 이야기.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도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오늘 그곳에 이주 여성 가족들 1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배승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이주 여성과 가족이 울분을 토합니다. 가정폭력! 베트남어와 중국어 등 여러 나라 말로 팻말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오늘 이들이 모인 곳은 경남 양산. 지난해 12월 이곳에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린 겁니다. 여성은 한국에서 7년 동안 살았지만 철저히 고립됐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분들 말로는 약간 좀 다툼이 있고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 정도? 우리야 모르지 아예. 시신을 고향 필리핀으로 운구할 돈도 모자라 지자체가 성검에 나섰고 가까스로 고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건강한 그 여성을 시집으로 보냈는데 7년 동안 못 받고 그난 다음에 시신으로 집으로 보내니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주 여성 42%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일반 기혼 여성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댁에는 남편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여권, 신분증 압수하고 친구 못 사게 하는 분들이 이게 도망갈까 봐. 정부가 만든 폭력 피해 상담소는 전국 4곳에 불과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언제든 기대고 찾아갈 수 있는 보호망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늘 저녁 6시까지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우리공화당은 그냥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 지금 홍 기자 뒤로 좀 광장에 설치된 천막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광장에 몇 동 설치된 겁니까? 네,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두 10개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4개 정도의 천막이 보이실 텐데요. 지금 천막 안쪽엔 더위를 식히기 위한 생수와 선풍기도 있고 돗자리나 모기장을 설치하면서 모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동이 있는 한편 맞은편인 길 건너인 세종문화회관에는 6개 동이 더 있습니다.
4동은 금요일 밤에 설치했고요. 2개 동을 더 놨습니다. 총 10개 동이 있습니다. 홍 기자 뒤로 좀 우리공화당 쪽에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홍문종 공동대표는 조금 전인 8시부터 팟캐스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6시에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 설치는 적법한 정당 활동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했습니다. 천막을 자진해서 철거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못 박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부터는 서울시가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요청한 철거 시한은 오늘 오후 6시입니다. 그때부터는 철거를 강제로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한 번만 더 좀 전해주시죠. 네, 한 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철거를 요청한 시한이 오늘 오후 6시였습니다. 6시 이후에는 대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 철거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대집행을 해가 진 다음부터 할 수 없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밤이 가까워졌습니다. 때문에 시는 철거를 다시 요청할지 아니면 대집행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시가 내일 아침 일찍 이 천막들을 좀 철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를 자진해서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철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원칙적으로는 바로 집행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5일에도 새벽 5시부터 철거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그날도 집회가 철거가 된 다음에 다시 천막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100명 정도가 자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불이 시작돼 빠져나가기도 어려웠던 데다가 외벽도 불에 잘 타는 소재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불길을 빨리 잡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불이 난 직후 소방관보다 먼저 도착한 경찰 대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은 금세 건물 외벽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10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이 불에 잘 타는 드라이비트 소재로 돼 있어 삽시간에 건물 한쪽 면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불이 1층에서 시작돼 놀란 투숙객들은 대부분 건물 옥상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50여 개 객실이 모두 차 있었고 100여 명이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연기를 마셨거나 역과물로 피하려다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오전 7시쯤 완전히 꺼졌고 건물 일부와 차량 4대를 태웠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이 벽체 대신 기둥으로 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건물 1층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이 기둥으로 번진 건데 차량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최근 수질이 나아졌다는 인천시의 발표와는 달리 붉은 수돗물이 일부 나오고 있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에 녹조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인천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손창미 씨는 얼마 전부터 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쓰레기 좀 오래된 냄새 같은 그런 느낌? 그래 오늘은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할 때도 있고. 물에서 미끌미끌한 느낌도 났습니다. 기름기 낀 것처럼 끈적끈적거리죠 물이. 이게 되게 심각해 이게. 물에서 나는 냄새는 손 씨만 느낀 건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인천 지역 주민 인터넷 카페엔 물 냄새가 심해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어항 냄새 비슷해요.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천시와 환경부는 최근 한강에서 생겨난 녹조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 마른 장마가 이어진 데다 최근 폭염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천 서구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 취수장 근처의 유해 남조류수는 지난달 중순보다 이달 초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정수장에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냄새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며칠 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가 어린 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스테로이드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다 큰 어른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 성장기 아이들에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성장이 일찍 멈출 수도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아이들 호기심에 비해 약구하는 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피지컬이 좋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짧은 시간에 근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이나 태국에서 밀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들이 암암리에 제조해 유통합니다. 현재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체육 코치는 학생들이 먼저 이런 약물에 관심을 보여 걱정입니다. 약했을 때 몸이 막 어떻게 되는지 애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지금 딱 못 만든 거에 관심 많을 때고 심각한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들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마음 먹고 찾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헬스장 운영자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미성년자들의 약물 문제를 걱정합니다. 실제로 몇 번의 검색만으로 문제 약물을 파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 조건 등을 보내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디자인을 해주겠다는가 하면 판매업자도 연결해 줄 테니 견적을 받으라고 합니다. 손쉽게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당연히 치명적인 부작용도 따릅니다. 성장판이 빨리 다친다거나 정자 형성이나 아니면 성욕이나 아니면 고환의 위축 이런 것까지도 뇌 호르몬에 작용을 해서 공격성이나 아니면 충동성 이런 것들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JTBC 이현입니다. 현실에서 솔직히 의지가 있고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손을 놓으신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한 명 죽을 때마다 누구 법 그럼 도대체 몇 명까지 채우려고 그러는 건지. 예, 이렇게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숨진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이 쌓이고 있지만 변한 건 별로 없습니다. 2달 전 축구 클럽 버스에서 숨진 태호와 유찬이 이름을 딴 법안까지 지난주 발의가 됐는데 이런 사고를 막기에는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세림이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지자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하게 했고 성인이 같이 타기로 했지만 대상이 한정돼 어린이 스포츠 클럽은 빠졌습니다. 스티커만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붙인 노란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아십니까?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를 태운 모든 버스는 통학버스로 보고 관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태호 유찬이법이 통과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어린이 보호 차량을 탄다면 정말 안전해질까요? 사고 당일 어린이들은 모두 안전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전띠를 한번 매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있는 안전띠는 대부분 이렇게 허리만 있는 2점식 안전띠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띠는 사고가 나면 배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머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 이 2점식 안전띠는요. 카시트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 카시트는 현행법상 6살까지만 의무 착용이기 때문에 6살 이후의 아이들은 결국 다시 이 2점식 안전띠에만 의존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차량에 3점식 안전띠가 있고 아이들 키에 맞춘 부스터 시트가 있고 또 머리를 보호해줄 쿠션까지 있는 그런 어린이 보호 차량이 있다면 어떨까요? 갈 길은 멉니다. 제작사한테 3점식 검토를 요청을 해놨어요. 3점식으로 가려면 벨트가 시트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오래된 버스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차는 9년이 넘으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차량 운행비를 받는 통학버스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무료로 운행하는 학원버스 등은 제외됩니다. 무려 10대 가운데 4대에 달합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들이운 수많은 사각지대, 남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유찬이가 그랬어요. 아기 꽃을 꺾으면 엄마 꽃 마음이 아프다고. 엄마 꽃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영원히 태호 엄마니까요. JTBC 오효정입니다. 휴가철은 다가오는데 미처 예약을 못했을 때 호텔이나 콘도 이용권 싸게 판다는 이야기 보면 솔깃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인 경우가 많아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는데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가족여행을 가려던 3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판다는 글을 찾았습니다. 성수기엔 회원 추첨을 거쳐 예약할 수 있는 방을 넘긴다는 말에 곧바로 7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전화번호를 바꾼 뒤 잠적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속은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올해도 휴가철을 앞두고 비슷한 범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판매자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경찰청의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하라는 겁니다. 앱에서 판매자 정보를 검색하면 최근 석 달간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기범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접촉해 범죄를 벌이기 때문에 돈을 건네기에 앞서 검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물건을 받으면 송금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사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최근 배달 앱으로 음식 시켜 먹는 분들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치킨에서 벌레가 나오고 짜장면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신고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됐는데 소비자들은 신고를 해도 보상 규정이 허술해 사과 한마디 듣기 어렵다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주문한 치킨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건 치킨을 반쯤 먹은 뒤였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까 뭐가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구더기였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피해 신고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올 3월까지 들어온 신고만 14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 많습니다. 짜장면에서 담배꽁초가 나오는 등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는 신고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신고는 16건, 음식 상태가 이상하다는 신고도 13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특별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음식값을 물어주거나 병원비를 내주는 게 고작입니다. 지점과 본사, 배달앱이 책임을 미루면 사과 한마디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 진단서 끊으세요. 저희들이 죄송한데 거기 치료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떤 가게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피해 단계별로 보상 규정을 만들고 위생이 불량한 지점은 배달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이 본격적인 더위 시작을 알리는 소서입니다.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칫 들뜬 마음에 술 좀 마신 뒤 물에 곧장 뛰어드는 것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박진규 기자입니다. 다이빙 금지 안내문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연거푸 물속에 뛰어듭니다. 안전사고가 많다는 경고는 시끌벅적한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술자리, 물속에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 술에 취한 듯한 한 남성은 계곡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서도 음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 물놀이는 위험천만합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65명에 이릅니다. 투영 미숙에 이어 안전부주의와 음주로 6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해변의 경우 바다 갈림길 등 위험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주요 해변과 계곡 173곳에 입수 통제 그물망,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인력과 드론을 배치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태국에서 잡지 못하도록 돼 있는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 우리 돈으로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강한 지진이 휩쓸고 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도로 곳곳은 마치 선을 그은 듯 갈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온 두 번째 강진은 처음보다 무려 11배나 강력했습니다. 8:21 here on the air. We're experiencing very strong shaking. I think we need to get under the desk.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지금도 약한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just swooped right into the door frame. You know, I know that was the closest thing we had. Whoa. There's another one right now, aftershock. Whoa. It's all right. It's all right. We're safe. Just an aftershock, honey. 진앙지인 컨 카운티 리치 크레스트 지역에선 추가 화재가 우려돼 가스를 차단하고 수도관이 파열돼 식수 공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주 규모 7.1 이상의 여진이 발생할 확률은 2%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모 3 이상의 소규모 지진은 최대 330차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쇼핑센터에서 건물 한쪽이 통째로 날아갈 정도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명 넘게 다쳤는데 현지 경찰은 문 닫은 지 오래된 한 음식점에서 가스가 새면서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건물 한쪽이 뼈대 일부만 남기고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리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 역시 날아온 파편에 성한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콘크리트 잔해와 철제 파편은 9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Felt the loudest boom that you could probably possibly feel, and I looked at my rearview mirror and it was just a dust cloud.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11시 반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플랜테이션에 있는 한 쇼핑센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21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부상 수준이 심각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폭발은 쇼핑센터 안에 있던 피자 가게에서 발생했는데 수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Everyone, we are doing what's called a secondary search in the condensed area in the center of where the explosion appears to be.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 현장에서 파열된 가스관을 발견했지만 정확한 폭발 원인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고위 월북 인사인 최덕신 류미영 부부의 차남 최인국 씨가 북한에 영구 거주하겠다며 간 것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미리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경위와 동반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남선전 매체는 최 씨가 영주하기 위해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재우다가 이불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보육교사와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 유족에게 약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형사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연간 1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당하고 있다며 불법 개 도살과 식용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식용금지법을 만들고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불법 도살 등을 단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지난 1일 입법회 점거 이후 첫 주말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시위대 2천여 명은 오늘 오후 카오룽 반도에 있는 번화가 침사추이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웨스트 카오룽 고속철도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미리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성대 기자가 진행하는 비하인드 뉴스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뉴스 말미에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황교안 이민 걱정 알고 보니.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한국을 떠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외 이주자 수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말은 현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살겠다. 해외로 떠나고 있다라는 정부 비판인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좀 잘못된 공세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황 대표가 언급한 기사는 어제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이후에 최다이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국민이 늘고 있는데 한국을 떠나는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해외 이주 신고자 수는 2,2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서 2년 만에 약 5배가 됐다. 황교안 대표의 얘기와 똑같은 부분이죠. 하지만 이 기사의 분석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사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뭔가 이렇게 늘어난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해외 이민이 급증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 해외 이주자는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급증을 했지만 이건 통계상의 착시 현상일 뿐이지 이들이 실제로 한국 땅을 떠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해외 이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외에 사는 국민들에게 내줬던 이른바 거주 여권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외교부에 자신의 해외 이주 신고 의무 대상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듬해인 18년에 그 신청이 급증한 겁니다. 예. 자, 참고로 당시에 미주 지역의 한 유력 언론사의 계열사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도 보시면 거주 여건으로는 더 이상 해외 이주 사실 증명이 어려우지니 반드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라. 그다음에 또 해외 이주 신고 제도의 신고 대상자에 현지 거주자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미주 계열사는 이미 당시에 이런 보도를 했지만 국내에 있는 본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한 채 마치 현 정부 치하에서 나라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식으로 좀 보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주말 뉴스룸에 팩트체크가 없다 보니까 비하인드 뉴스에서 여러모로 팩트체크를 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법 개정으로 통계치가 급증을 한 건데 이걸 마치 이제 현 정부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방향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또 그 부분도 따져보면 오히려 실제로 해외에 떠난 사람은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예. 기사를 보시면요. 그 통계적인 수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기존 해외 영주권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게 원인일 뿐이고 실제 해외 이주자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통계 수치를 좀 걷어내고 보면 실제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들은 805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해보다 20명 정도가 소폭이지만 줄었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통계를 잘못 해석한 보도를 인용한 황교안 대표도 조금 틀린 발언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팩트부터도 틀린 것을 인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판의 방향이 온통 틀리게 된 거군요. 그런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또 반박을 했습니다. 2018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선거가 있다 보니까 유권자 일제 정리를 하다 보니 국적 이탈자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서 많아진 수치였다. 이것은 2016년 총선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였던 총선 당시에도 숫자가 많아졌다.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다라는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는 해외 이주 증가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착시적인 통계 수치를 악용해서 국민 불안을 선동하는 가짜 뉴스를 또 한번 생산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참고로 어제였죠. 민경욱 대변인이 유튜브 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편집 영상을 검증 없이 대여 공세에 활용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비하인드 뉴스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죠. 결과적으로 황 대표도 비슷한 길을 간 셈이 된 겁니다. 예. 야당으로서 특히 이제 제1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할 때 설득력이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예,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미국 언론도 걱정하는 아베. 예,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또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어떤 비판 여론이 있었나 보죠?
일단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는 아닌데 오늘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때때로 독재 정권을 더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아베 정권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 직접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비판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 조치가 나온 이후에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상당히 센 언조로 뉴욕타임스가 독재 정권을 더 연상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군요. 또 역시 아주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이제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베 정권 기간에 그 순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국경 없는 기자회 순위를 좀 보시면, 자, 아베 정부 2012년 집권한 이후의 순위를 좀 보시면, 자, 이건 먼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순위인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2012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집권한 이후에 좀 반토막 이상이 벌어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신독제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 언론 자유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디가 신독제인지라고 얘기할 수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성대 기자가 진행하는 비하인드 뉴스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이었었나요? 이제 비하인드 뉴스를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뉴스에서도 비하인드 뉴스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1년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말씀드리죠. 1년 동안 연수를 하게 됐는데 참고로 저는 외교부의 해외 이주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 저는 국적을 이탈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그 JTBC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를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소식이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비하인드 뉴스는 새로운 기자가 또 새롭게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영미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컬링에 처음으로 메달을 안겨줬던 팀킴인데요. 1년 반 만에 그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컬링 내 부조리를 고백하고 한동안 어려움도 겪었지만 다시 국가대표에 도전합니다. 온누리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지난해 컬링장을 쩌렁쩌렁하게 올렸던 영미는 이제 조금 다르게 불립니다. 팀의 맏언니였던 김은정이 아이를 낳고 자리를 비우면서 이제 영미는 팀 동생들을 다독이는 맏언니가 됐습니다. 길어져서 이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실 것 같은데. 선명한 오륜 마크가 올림픽의 추억을 불러내는 그 얼음 위에서 선수들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을 밀어내고 힘차게 얼음을 닦아내고 위기엔 머리를 맞대면서 경북체육회는 첫 경기에서 전북도청을 10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큰 영광의 뒤엔 상처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던 선수들. 그 어려움을 함께하며 더 돈독해진 팀킴은 이번 대회를 통해 1년 동안 내려놓았던 태극마크에 다시 도전합니다. 3년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넘어 새 역사를 쓰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은메달을 따고 다시 금메달을 따는 팀이 없었대요. 일단 목표는 금메달로 하고.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은 11일까지 이어지는데 첫날 경기에서는 경북체육회와 경기도청, 춘천시청 팀이 1승씩 거뒀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전국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 해안 전남 남해안엔 5에서 30mm, 제주도엔 20에서 6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등에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